슈퍼매치는 한때 K리그를 대표하는 더비 매치였던 FC서울과 수원 삼성 간 경기의 또 다른 명칭으로 두 팀뿐 아니라 한국 축구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컨텐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2일 수원이 K리그1 최하위를 확정지으며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슈퍼매치는 그 명맥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프로스포츠를 대표했던 더비 매치, 슈퍼매치의 흥망성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3년도 K리그 1년부터 프로리그에 참가한 FC서울과 달리 수원 삼성의 K리그 첫 참가는 1996년이었습니다. 당시 FC서울은 안양에 연고지를 두고 있었으며 구단명 역시 안양 LG 치타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더비 매치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했던 시절이었기에 초기의 라이벌 의식은 수원과 안양이라는 지리적 유사성보다는 LG전자와 삼성전자라는 대기업 간의 라이벌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안양 LG는 소극적인 투자로 90년대 중반부터 내내 하위권을 맴돌며 강팀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신생팀인 수원 삼성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98, 99년도 K리그를 연속 제패하는 등 강팀의 이미지를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뜨거운 라이벌 의식이 없었던 양팀에게 특별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양팀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1994 미국 월드컵을 이끌었던 김호 감독은 수원 삼성의 초대 감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신생팀이었던 수원 삼성을 이끌고 96년도 리그 2위를 기록하며 산뜻한 출발을 한 김호 감독. 하지만 당시 코치였던 조광래는 김호 감독과 여러 측면에서 의견 충돌을 보이며 불화설이 떠돌았고 결국 이듬해인 1997년에 조광래 코치는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광래는 99년도부터 안양 LG의 감독을 맡으며 양팀 간의 스토리가 탄생하게 되죠. 수원의 창단 과정부터 함께한 조광래가 옆 동네 팀의 감독이 되자 수원 팬들은 안양 LG의 지금과는 다른 적개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 확실하게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날쌘돌이로 불렸던 서정원이었습니다. 97년까지 안양 LG에서 활약하다 프랑스 1부 리그 스트라스부르로 이적했던 그는 1999년 2월 다시 국내로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서정원은 이적 시 약속했던 안양 LG로 우선 복귀한다는 조항을 무시한 채 수원 삼성으로 이적을 감행했고 이 사건은 안양 LG 팬들이 수원 삼성의 적개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인 1999년도에 조광래 감독과 서정원이 친정팀을 상대하는 묘한 구도가 성립되며 양팀 서포터 간의 뜨거운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에서 적으로 만난 김호 감독과 조광래 감독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맞대결에서 10승 1무 10패를 기록 매치업마다 치열한 맞대결을 펼쳤으며 이렇게 강력한 라이벌 의식이 태동했던 이 시기의 매치업을 팬들은 훗날 안양과 수원 사이에 있는 지명의 이름을 따서 지지대 더비라 부르게 되었고 이는 이후 슈퍼매치 탄생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라이벌 의식을 한창 키워가던 안양 LG와 수원 삼성. 그러나 2004년 양팀의 관계는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안양 LG가 서울로 연고지를 변경하면서 팀명까지 FC서울로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연고지 팀을 잃은 안양 팬들뿐 아니라 수원 삼성의 팬들까지 연고지 이전에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점인데요. 수원 팬들 입장에서도 가장 큰 볼거리인 안양 LG와의 경기가 사라진다는 것에 큰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후 분노한 수원 팬들은 FC서울을 북쪽의 폐륜이라는 뜻의 북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FC서울은 기존 안양 LG의 선수단과 프런티진을 그대로 계승하며 정체성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팀이었고 더비 매치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수원 팬들의 적개심이 더 크게 상승하면서 연고 이전 이후 두 팀의 경기는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연고 이전 후 FC서울은 새로운 모기업 GS가 본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기 시작했으며 수원 삼성 역시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다수 영입, K리그 팬들로부터 레알 수원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팀의 공격적인 투자로 화려한 플레이를 원하는 팬들과 스타 선수들을 보려는 팬들의 유입이 이어졌고 2007년 귀네슈 감독의 FC서울 부임으로 수원의 차범근, 서울의 귀네슈 이렇게 스타 감독들의 대결로 더욱 많은 관심을 모으게 되었죠. 2008년부터 슈퍼매치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며 양팀과의 라이벌 관계를 확실히 부각시키기 시작했고 리그 부흥을 위해 스토리라인을 찾아 헤맨 한국 프로축구연맹 또한 적극적으로 슈퍼매치를 홍보하며 두 팀 간의 경기는 점차 K리그를 대표하는 매치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FC서울은 데몰리션으로 일컬어진 대안, 몰리나 등의 공격진과 하대성, 아디 등 수준급의 스쿼드를 꾸렸고 수원 역시 김두현, 염기훈, 정성룡과 같은 스타들과 정대세라는 특별한 선수의 영입 등 이 시기 슈퍼매치는 이름값에 걸맞는 멋진 경기를 보장했습니다.
슈퍼매치는 공중파에서 중계를 해줄 만큼 대한민국 프로스포츠 가운데 손꼽히는 브랜드를 가진 매치업으로 자리 잡았죠. FC서울과 수원 삼성은 관중 동원 면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귀네슈 차범근의 첫 맞대결이었던 2007년 4월 슈퍼매치에서는 무려 5만 5천 명의 관중이 운집했으며 절정의 인기를 자랑했던 2011-12년도에는 슈퍼매치 관중이 4만 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을 만큼 K리그에서 양팀 간의 경기는 화끈한 경기력과 스타, 팀 간의 스토리와 기록 등 모든 것을 갖춘 최고의 빅매치로 여겨졌습니다. 슈퍼매치라는 브랜드로 한국 프로축구 문화를 선도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FC서울과 수원 삼성.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 두 팀 모두 미묘한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스타 선수 영입을 통해 막강한 전력을 구축하던 양 팀은 유소년 시스템에서 좋은 선수를 발굴한다는 기조로 운영 방식을 변경했는데요. 실제로 2010년대부터 유소년 시스템이 K리그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FC서울은 5선 중 5상고, 수원 삼성은 메탄 중 메탄고로 이어지는 유소년 라인을 구축하며 양 팀은 모범적인 유스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평가와 함께 실제로 각종 유소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 팀의 전체적인 구단 운영비는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특히 수원 삼성은 2014년 모기업이 삼성전자에서 제1기획으로 변경되며 운영비 지출을 대폭 삭감했죠. 이러한 예산의 압박으로 수원은 이전과 달리 더 이상 스타급 선수들을 영입할 수 없는 팀이 되었습니다. FC서울은 2016년도 K리그 우승을 했지만 이는 전북의 승점 삭감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컸고, 수원 삼성 역시 2016년도 FA컵 우승을 했지만 리그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2016년의 양팀은 마치 추락하기 직전 최고점에 있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모습이었죠. FC서울은 구단 운영비가 극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으나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비 지출과 계속된 외국인 선수 영입 실패로 성적은 점차 곤두박질치기 시작, 2018년도에는 급기야 강등 플레이오프까지 치르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최용수 감독이 복귀하며 강등을 간신히 막았고 2019 시즌에는 3위에 오르며 저력을 보여줬으나 그것이 마지막 불꽃이었죠. 한편 수원은 2017년 리그 3위를 기록한 것을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하위권에 머물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이어갔고 2022년에는 수원 또한 강등 플레이오프를 겪으며 한계에 다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K리그에서 FC서울은 그래도 초반 좋은 경기력과 성적으로 나름 기대를 갖게 만들었으나 수원은 초반부터 극도의 부진을 보이며 설마 강등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내내 별다른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 수원은 리그 막바지에 승점을 조금씩 쌓아가며 다이렉트 강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였으나 반드시 승리해야 했던 강원FC와의 리그 최종전에서 0대0으로 비기며 리그 꼴찌를 기록, 플레이오프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2부 리그로 강등되었습니다. 19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양팀 간의 라이벌 매치는 24년이라는 시간을 끝으로 이렇게 중단되었습니다. 슈퍼매치의 빠른 복구를 위해서는 수원 구단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황상 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삼성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타종목 구단들 역시 축구와 아주 흡사한 경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강자의 위치를 지켜온 야구의 삼성 라이온즈 역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5회 연속 정규리그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뒤 성적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으며, 삼성이 소유한 배구단 블루팡스 역시 과거 적수가 없을 정도의 강력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4-15 시즌을 끝으로 점차 하락세를 타기 시작, 이제는 하위권 팀으로 전락했습니다. 농구단 삼성 썬더스 역시 최상위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플레이오프 진출은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2017-18 시즌부터는 거의 밑바닥에 가까운 성적을 보이기 시작했고 최근 2년 연속 꼴찌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축구, 야구, 배구, 농구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2014에서 2015년을 기점으로 모두 운영의 주체가 제1기획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삼성 구단들은 기존에 보여준 화끈한 투자 대신 종목을 가리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습니다. 운영 주체인 제1기획이 최근 보여준 행보를 미루어 보았을 땐 승격을 위한 화끈한 투자보다는 현상 유지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한때 잘 나갔던 팀이니 금방 1부 리그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과거의 영광을 가진 팀이 투자 없이 말처럼 쉽게 승격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많은 해외 구단들이 몸소 입증해 주었죠. 오히려 강등된 팀은 기존의 선수는 빠져나가고 실력 있는 선수의 영입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우려만 하던 상황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상황, 최초의 강등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구단 수뇌부와 프런티지는 어떤 방식으로 팀을 운영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5년 K리그에서 우리는 다시 슈퍼매치를 볼 수 있을까요?